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크롱님들께 더욱 도움이 되는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요. 어떤 의견이든 괜찮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크롱님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면요.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0.1% 상회를 했는데 이전치와 대비했을 때는 조금 이 상승폭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부분들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로는 이전보다 오히려 하회를 했고 예측치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예측치를 상회하는 결과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에 시장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이죠. PCE 지표에 반영되는 구성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란 가격 폭등 같은 이런 특정한 요소들과 더불어서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들이 더 힘을 얻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계획에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PPI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국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전 대비로 꺾인 모습들,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들, 그리고 PCE 지표에 반영되는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데다가 이 상호 관세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고 국가별로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같은 이 비관세 무역 장벽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4월 1일까지 검토를 마치겠다라고 하면서 기간을 좀 길게 둔 데다가 구체적인 어떤 일정에 대해서도 확정을 짓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관세 도입 자체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오늘 결과도 집계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거래일 중에서 2거래일 동안 순유출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순유출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블랙락의 IBIT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강한 움직임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크게 순유출이 나오는 것은 피델리티의 FBTC입니다. 그리고 이 피델리티 의 상품에서 유출이 되는 것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서 바로 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응축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응축의 과정들, 이 패턴들은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온 패턴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돌이켜보면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던 구간은 불과 두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3월 달에 크게 상승해서 신고점을 찍고 또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해서 다시 전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연초 대비로는 2배가 월등하게 넘는 이 가격 상승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더 높은 상승을 위해서 응축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도 다른 자산이 움직이는 동안에 정체되어 있는 기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나스닥에 투자하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큰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응축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매물대가 단단해지고 매도세가 다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나면은 보란듯이 상승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투자, 이 비트코인 투자에서는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구간들을 잘 견뎌내는 것들도 투자의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세는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시그널에서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남아있는 여지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국면들을 좀 주목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그동안의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작년에 이어오면서 손실 지출 규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급감한 움직임들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손실 지출 규모가 미미하고 변동성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이루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국면들을 장기 투자자들이 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 보유자들은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이 물량들을 단기 보유자들이 받아내면서 이 대세 상승장 정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이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정점을 이뤘던 구간이 바로 대세 상승장의 정점을 이뤘던 구간과 일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단기 보유자의 관점에서도 이 손절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은 방향성 자체가 조금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혹은 좀 더 길게 잡아서 6개월 미만으로 봤을 때도 패닉셀링 물량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이 주춤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미실현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물량을 던져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CPI 지표와 P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손실 규모 역시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초순에 5.5만 BTC로 정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3.8만 BTC로 감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연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기 보유자들이 이전 하락장에 비해서는 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던질 사람들은 다 던져내고 이제는 대부분의 단기 보유자들이 견디는 움직임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플레이어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앞서 강조드렸듯이 몇몇 시그널에서는 위험 신호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실현 변동성 지표인데요. 지금 현재 일주일 실현 변동성이 8.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흐름에서 조정을 겪는 구간에서도 이 구간까지 떨어졌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유동성이 크게 감소했다는 의미이고 유동성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111일 이평선을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92K 혹은 90K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실현 변동성이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상승으로 다시 반등하는 국면들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네트워크의 성장성 지표들도 좀 살펴보면요. 앞서 유동성에 대한 언급들을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유동성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월 초순에 94K에서 92K 정도까지 떨어지던 구간에서 다시 유동성이 늘어나는 국면들을 보였는데 다시 유동성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성장성 지표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유동성과 감소하는 네트워크의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약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유동성이 약화되는 이 국면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면 또 어디까지 가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는 정점 대비로 15% 이상 하락을 하면은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 조금 더 하방 이탈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기술적인 추세상으로 빠르게 말아올리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빠르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 좋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이 구간들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0K를 경계로 해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과 신규 고래들의 실현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고 만약에 이 구간이 뚫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빠르게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더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은 특별한 큰 악재들이 추가로 등장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큰 블랙스완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지 구간을 하방 이탈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중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등과 맞물리면서 USDC의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점유율도 확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온체인상의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 중인 매수 수요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불확실성 요인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국면들이 해소가 되면은 다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크게 상승 국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들을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상승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들이 맹목적인 인내가 아니라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들과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온체인 지표 분석 마지막으로 알프렉탈에서 제공하는 로그 성장 모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선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바닥과 정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빨간색 선과 보라색 선을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은 과열 구간을 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보라색은 중간선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이 구간에 있고 아직까지 보라색 구간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보라색 구간은 21만 6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구간과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정점까지 가게 된다면은 최소 그 정도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보라색 선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모델과 지표를 참고했을 때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은 진행 중이고 대세 상승장의 정점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연준도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 파월 의장도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금과 유사한 속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달러의 지위를 균열하지 않고 이 달러의 어떤 가치를 오히려 높여줄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AB121이 폐지되고 나서 은행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진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허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들을 밝힌 바가 있죠. 그런데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테일 및 국가 간 결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요소이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미국 규제 체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규제 체계는 은행과 비은행 모두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이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4분기에 매출 23억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올해는 더 유의미한 시기이고 2025년 목표는 매출 확대와 더불어서 유용성의 제고, 기반의 확장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임스탑 이외에도 미국의 여러 상장사들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들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채택에 대해서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기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포모가 시작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그동안의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다면은 이제는 더 큰 자본들에 의해서 부양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더 기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뭔가 주춤하는 움직임에는 몇몇 어떤 불안 요소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테더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JP모건에서 또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테더가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8만 개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
인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게 됐을 때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테더의 최고 경영자가 굉장히 좀 위트 있는 일침을 날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JP모건이 비트코인도 테더도 거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200억 달러 상당의 테더 보유 자산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더 위트 있는 발언을 한 부분들은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술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C 위원장이 아직까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준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 트럼프 새 행정부의 관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임명이 일어날 때마다 또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SEC의 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애킨스는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CFTC의 새 위원장도 앤드리슨 호로위츠 출신의 친암호화폐 인사인 퀸텐즈라고 하는 인물로 지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SEC와 CFTC가 암호화폐 규제 협력 방안을 서로 논의 중입니다. 이 두 명의 수장이 친암호화폐로 구성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관이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암호화폐의 어떤 친화적인 규제 방향성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트리거로서 알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시덱스가 신청한 크립토 인덱스 ETP가 2월 14일부터 나스닥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즉 인덱스 상품까지도 이제 시장에 정식적으로 등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요,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을 추정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또 암호화폐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예정이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EC가 드디어 도지코인과 XRP 현물 ETF 신청서도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출시를 가장 빠르게 전해준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에릭 발추나스가 이미 출시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지만 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알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시간 문제이고 그 시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어 차트 상으로 매도벽과 매수벽은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매우 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갈색고래가 물량을 좀 던져내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물량을 많이 넣고 있던 이 개인 투자자들, 이 주황색의 가장 적은 어떤 규모의 거래들도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체들을 모두 다 물량을 던져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더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매도 우위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미국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방어를 해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9거래일, 10거래일 연속으로 20과 52평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정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선이 지금 52평선을 일시적으로 약간 하회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데드크로스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반등하려면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구간들을 돌파해서 가격이 요 구간에 빠르게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상방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나서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될 경우, 물론 그럴 가능성들도 여전히 열려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90K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현재 RSI 같은 경우 여전히 50보다 하회를 하고 있고 그만큼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는데 지금 22평선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하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 상으로는 지금 약세 국면이 조금씩 약해지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다 밀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97.3K와 99.2K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가격 바로 하단으로 95.1K와 그리고 94.3K에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쪽으로든 약간의 변동성만 발생하면은 청산에 의해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움직임이 시작되면은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계속해서 현재의 구간들을 투자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